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쓰기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침을 정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나 경기장 같은 데선 당분간 더 마스크 써야 합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1년 6개월 만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를 다녀도 됩니다. 다만 행사나 집회, 야외 경기장 등에선 지금처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원이 모인 경우 마스크를 쓰도록 유지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면 해제 대신 조건을 달기로 한 건데 새 변이로 인한 재유행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계적 접근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건부 해제긴 하지만 다음 달 말까지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인수위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한 달 이상 늦춰야 하는 과학적 근거나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방역 조치를 모두 풀었지만 우려와 달리 확진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폐지가 발표된 4월 둘째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14만 9천 명, 이번 주에는 6만 2천 명 수준으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앞서 마스크를 벗은 다른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봐도 해제 이후 확진자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감염 전파의 이 가능성, 위험성 자체가 실내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이 유지의 필요성 자체가 실내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인수위의 해제 연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오히려 정치 방역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인원 제한 규모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쳐 내일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해제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수위는 이런 결정에 대해 사전 교감이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미국은 코로나 대유행 단계에서 벗어났다. 미국의 감염병 권위자인 파우치 소장이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많게는 전체 인구의 80% 가까이가 이미 코로나를 겪은 것으로 추산하면서 팬데믹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4만 8천 명, 입원 환자는 1만 7천 명, 사망자는 299명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지난달 2만 명대였던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지만 입원 환자와 사망자는 작년 여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We are certainly right now in this country out of the pandemic phase. We are at a low level right now. 미국이 사실상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조사 결과 미국 인구의 58%가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도 이미 인구의 60에서 80%가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제는 대규모 진단 검사 후에 일일이 보고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We are entering, however, a new phase of the pandemic. And a new phase that requires us to rethink of how we manage this virus. 하지만 미국이나 EU 보건당국 모두 코로나19가 완전히 박멸될 거란 기대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새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백신을 꾸준히 접종하면서 풍토병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still seeing people get very sick from COVID and cases of COVID, and we have measures that we should all continue to take to protect ourselves. 미국은 이미 지난달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고위험군이라면 알아서 예방을 하라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를 둘러싼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중앙선관위 입장에 윤석열 당선인 측이 무슨 소리냐, 법을 고치면 되지 않느냐며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일축하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를 국민투표에 붙여보자는 윤석열 당선인 측 제안이 나오자 선관위나 학계에선 곧바로 현재로선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에 대해 재외국민투표권 보장이 미흡하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국민투표 제안을 처음 꺼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투표를 할 수 있게 법을 고치면 되지 않냐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도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수사권 분리 법안이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국민투표에 있어서 특히 재외국민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개정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분리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을 수 없게 되자 국민투표를 띄우며 수사권 분리에 반대하는 여론전을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 주장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동시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책임론을 꺼내들며 전선을 확장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검찰 수사권 분리 중재안을 뒤집은 사실상의 권력 실세라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 한 통운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 저번에 나와가지고 왕장관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왕장관이 아니고 소통령이에요. 장관도 아닌 후보자 신분으로 법안 저지를 운운한 건 5년 뒤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후보자에게로 화살을 집중시켜 본격적인 검증 국면으로 넘어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여야는 당초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 시점을 한국형 FBI, 즉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이후로 약속했었죠. 그런데 본회의에 제출된 검찰개혁 법안에는 중수청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는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중수청 합의 자체도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서도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은 치열했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됩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대한민국을 많이 흔들어놨습니다. 이제 이만큼 흔들어놨으면 됐습니다. 이제 멈춰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감싸고 있는 것은 공포입니다. 자신의 저질렀던 죄가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자동 종료됐고 검찰청법은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습니다. 여야의 공방은 한국형 FBI, 중수청 설립 합의를 놓고 더 격화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 입법을 하기로 한 합의 자체도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합의가 됐고 결렬이 됐습니다.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강행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중수청 관련 조항이 빠진 것도 민주당이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에 담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중수청 설립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 정상화의 길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와 결렬의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내일 국회 운영위를 열어 사개특위 구성에 나서고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관련 법안부터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검찰 수사를 대체할 한국형 FBI를 설립하고 설립과 동시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겁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팀 임현주 기자와 이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네. 이 한국형 FBI라고 했던 중대범죄수사청, 이게 합의안에는 있었는데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서는 붙이기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좀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의 큰 틀에서 보면은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했다. 이 점에서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검찰의 권력을 줄여서 민주적 통제 범위 안에 두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줄이고 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했다는 점, 또 별건 수사 일부를 제한한 성과가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수사권을 분리한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수사권을 분리한 다음 한국형 FBI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서 수사를 담당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실행 방안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내용이 법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하겠다고 제시했던 시점이죠. 1년 6개월이라는 그 시한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중재안 원천 무효를 선언하면서 같이 사라져버린 건데요.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근데 민주당 생각은 원래 중재안 합의대로 사법개혁 특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 이거 중수청 만들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이제 사법개혁 특위가 구성되면은 수적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수청 입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뒤에 중수청 설립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변수가 많은 거죠. 또 수사권 분리 법안이 시행되면은 검찰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관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찰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고요. 검찰 수사권 범위를 기존보다 많이 축소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정도 표현이 지금은 적당하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민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로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요.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코로나 초기부터 입은 손실까지 소급해서 보상을 해줄 것인지였는데 결국 이건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냥 피해 지원금으로 대신하기로 했고요.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이덕영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그러면서 50조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에서 소급 적용은 결국 빠졌습니다. 법을 또 개정해야 하는 데다 행정 부담도 너무 크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대신 피해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이 피해 지원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손실보상법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법 시행 전까지 1년 4개월 동안의 손실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제외돼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인수위는 대신 피해 지원금을 업종과 가게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밝히지 않았고 국회가 추경안을 심사할 때 정해질 거라고만 했습니다. 그건 국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수위에서 하는 역할은 전체적인 손실 보상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국회로 넘기는 것. 인수위는 또 현재 90%인 손실보상률을 올해 1분기부터 100%로 높이고 최저보상액 50만 원도 더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얼마로 올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자, 그러면 이덕영 기자에게 몇 가지 궁금한 점들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가장 먼저요. 리포트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손실보상금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이기도 했는데 소상공인들 반응 어떤가요? 네, 실망스럽다, 약속 위반이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예. 소상공인 단체 두 곳과 통화했는데 직접 들어보실까요? 네. 대선 전에 이제 그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주겠다. 거기에 소급 적용도 온전하게 해주겠다. 그동안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한 건데 마치 이거를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제 1호 공약이 온전한 손실보상이었는데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소급 적용 부분이 아예 빠졌고요. 인수위가 소급 적용 대신 들고 나온 게 피해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지원금과 손실보상은 엄연히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 정부의 지원 대책보다 더 후퇴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은 아니고 피해 지원금을 주겠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엄연히 다른 거죠. 뭐 보상 금액도 다르고 대상도 다른 거고요. 근데 오늘 나온 발표를 보면은 지원금을 얼마를 주겠다는 건지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로 지금 공을 넘겼는데 대략 소상공인들에게 얼마씩 정도가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 몇백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실까요? 네.
지금 보시는 건 대선 직전인 2월 26일 윤석열 후보가 올린 페이스북 글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틀 뒤 유세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네. 1,000만 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 더해서 실질 손해를 보상해 드려야 한다는 당론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1, 2차 추경을 통해 지급된 지원금이 400만 원이니까 추가 지원금은 최대 600만 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최대치일 뿐입니다.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했으니까 대부분은 이것보다 적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여행업 같이 손실 보상에서 빠진 사각지대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번에 좀 보완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손실 보상에서 빠진 28개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지원금일 뿐 여전히 이 28개 업종이 손실 보상에서 빠진 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역대 가장 빠른 11일 만에 개최가 되는 건데요.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뒤에 회담이 열리는 거라서 당선인 측이 마땅한 회담 장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 방문 뒤 일본을 순방하는 일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5월 21일로 정해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포괄적 전략 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한미 동맹이 더 포괄적으로 강화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건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 이후 29년 만의 일로 윤 당선인 측은 그만큼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국내 일정이 많거나 동선이 길지는 않을 것이라며 외교 관례로 볼 때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 합동 기자회견과 환영 만찬 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된 뒤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 컨벤션 센터,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던 환영 만찬 장소도 시내 주요 호텔 등이 거론될 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만찬 참석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만남은 바이든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다뤄지게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협의체죠. 쿼드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혜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핵 무력의 선제적인 사용 가능성까지 내세우며 발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공조가 첫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북한이 핵 위협 카드를 꺼내기 힘들게 미국이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 근해로 전개시켜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한 공조의식을 가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 4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방한하는 만큼 쿼드와의 협력 문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신기술과 기후변화, 보건 등의 분야에서 쿼드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미국은 주요 산업의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길 원하고 우리도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서 미국의 수출을 늘리길 희망하는 만큼 이해관계가 맞을 수 있습니다. 중국을 배제하고 국가들을 모아서 공급망을 꾸리겠다는 게 미국의 정책의 우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쿼드 워킹그룹에 참여를 하고 협력을 하겠다. 이거는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지만 한중 관계와의 균형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입장을 감안해 바이든 대통령이 첫 만남부터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양승태 사법부에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이 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고 개별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고 14명의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피고인석에 세워졌는데요. 하지만 오늘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까지 모두 6명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던 사법농단.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선배 법관들에게 줄줄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칼럼을 쓴 일본 산케이 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임성근 수석 부장판사는 담당 판사의 판결문을 미리 받아본 뒤 그쪽, 즉 청와대가 서운해할 거라며 판결문을 고치도록 시켰습니다. 이 일로 법정에 서게 된 임 부장판사에게 1심은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못 박았고 2심은 다소 수위를 낮췄지만 부적절한 재판 관여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 결과는 무죄. 직권남용죄는 자기 권한을 함부로 쓰면 처벌하지만 권한 밖의 일은 처벌할 수 없다는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법리가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임 전 부장판사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었다라고 보고요. 전현직 법관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임 전 부장판사는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변호사로서 사법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법농단으로 피고인석에 서게 된 전현직 고위법관 6명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통령 관련 재판에 경위를 파악하도록 시킨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구속영장을 심사하며 알게 된 수사 정보를 윗선에 보고해도 비밀 누설이 아니라면서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나란히 무죄였습니다. 그나마 법원 내 비판적 소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또 일부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2명의 법관만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수장으로 법과 재판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원칙대로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확인하겠다며 증인신문 녹음 파일을 듣는 것만으로 1심에서만 벌써 3년째 200번 넘는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새 정부 내각 인사검증 관련 MBC 단독 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를 포함해 새 정부 장관 지명자 중에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기업과 연구기관의 자문 역할을 해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문을 해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검증 담당하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윤수 기자, 먼저 한덕수 총리 후보자부터 좀 보겠습니다.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20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는 여전히 지금 배열에 쌓여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윤리기구에 냈던 업무 내역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열람밖에 허용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따로 적어 왔는데요. 한 후보자는 답변 서류를 제출하면서 업무당 내용을 단 한 줄씩만 적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 내용 보시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업무 내역 4건만 공개했을 뿐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 알려진 게 없습니다. 다만 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로펌에서 일하는 퇴직 공직자는 매년 자문이나 고문 내역을 작성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김앤장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한 후보자에 대한 업무 내역서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9차례 업무 내역을 신고했는데 모두 딱 한 줄씩입니다. 2018년 업무 내역서에는 세계 및 국내 경제 현황 전망 및 관련 변호사 자문이라고 적었고 2019년과 2020년에는 똑같이 국내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전망 및 변호사 자문으로 올해는 국제통상환경,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 분석 및 관련 변호사 자문이라고 써냈습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20억 원씩이나 받으면서 한 후보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 여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과연 한 줄짜리 업무 보고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지. 한 후보자 측은 업무 내역서는 김앤장이 일괄적으로 작성해 제출했던 것으로 안다며 퇴직 공무원으로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 법조윤리협의회 보고를 한 번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다른 퇴직 공직자들의 업무 내역서도 이런 식으로 적어냈는지 김앤장 측에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청문회 일정이 진행 중인 관계로 저희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달랑 한 줄씩 써냈는데 그 한 줄 답변 역시 한 후보자 본인이 쓴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다른 장관 후보자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자문 보고서도 입수한 게 있다면서요? 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삼성 장군으로 전역한 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자문 대가로 4,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자문 보고서를 확보해 살펴봤는데 신문기사를 그대로 베껴 제출하는가 하면 서로 다른 주제의 자문인데 내용은 똑같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는 이른바 복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적어냈는지 조명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방과학연구소의 의뢰를 받고 지난 2월 11일 제출한 자문 보고서입니다. 남북의 정찰위성 현황과 개발 계획에 대해 노동신문을 인용하고 전문가 인터뷰까지 해 자세하게 자문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보고서는 한 언론사의 기사와 거의 똑같았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로 시작하는 첫 단락은 해당 기사와 아예 똑같았고 두 번째 단락도 2023년 11월까지라는 기간을 뺀 것과 위성 무게 100kg을 200kg으로 쓴 것만 제외하면 기사 내용과 모두 동일합니다. 심지어 이 기사는 이 후보자 자문이 있고 난 뒤 한 달 가까이 지난 3월 10일에 나온 겁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한 내용을 보도한 3월 10일 노동신문 기사를 인용했는데 이 내용까지 그대로 베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 뒤인 3월에 벌어진 일이 한 달 전인 2월 보고서에 담기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취재 결과 이 후보자가 2월에 직접 자문한 것은 25일 한 건인데 국방과학연구소가 서면 자문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추가로 자문료를 지급한 겁니다. 이처럼 이종섭 후보자에게 허위로 지급된 2월 자문료는 300만 원에 달합니다. 부실한 자문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각기 다른 주제의 자문인데 답변은 동일한 사례가 확인된 것만 15차례에 달했습니다. 삼성 장군 출신인 이 후보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1등급 전문가 대우를 받아 시간당 4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아왔습니다. 방복, 중복 게재되었고 또 심지어는 모 일간지의 칼럼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출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직원이 신문을 보고 보고서를 정리했다며 사과하고 과다 지급된 자문료는 환수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후보자 청문준비단은 자문 보고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혀 스스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자, 박윤수 기자,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 두 후보자의 자문 내용 검증이 될 텐데 청문회 언제 열립니까?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간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그 다음 날인 4일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박용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은행 직원이 은행 돈을 빼돌렸다가 어젯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직원 한 명이 횡령한 돈이 무려 614억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은행은 무려 10년 동안 까맣게 몰랐다고 합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반 우리은행 직원이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직원을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수할 때 자기가 횡령을 했다. 그 부분만 인정했어요. 액수나 그런 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이 직원은 어제 아침에 출근했다가 갑자기 잠적했습니다. 직원이 잠적하자 우리은행은 그제서야 저녁 6시 넘어 급하게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직원이 횡령한 돈은 614억 원입니다. 2010년 대우 일렉트로닉스의 채권자였던 우리은행은 이 회사를 이란의 엔테캅이라는 기업에 팔기로 했습니다. 계약금 57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가격을 놓고 갈등이 생겼고 결국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엔테캅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국제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에 결국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란에 돈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은행이 보관하고 있던 570억 원의 계약금은 그 사이 이자가 붙어 730억 원이 됐습니다. 이 직원은 이 돈을 노렸습니다. 이 직원은 우리은행이 맡고 있던 채권단 주관사 업무를 자산관리공사로 넘기겠다며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거느린 수많은 유한회사 중 하나인 것처럼 꾸며 이 가짜 회사를 통해 돈을 빼돌렸습니다. 담당 팀장은 위조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송금을 승인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번에 걸쳐 614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10년 전부터 벌인 일인데도 우리은행은 그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작년 한 해 은행 10곳에서 발생한 횡령은 16건, 금액은 67억 6천만 원입니다. 이번 우리은행의 횡령 규모는 그 10배입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김세영 기자입니다.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죠? 하루 종일 도로를 달리고 있을 것만 같은 배달 노동자들도 틈틈이 쉬어야 할 텐데요. 여러 지자체에서 이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지만 정작 배달 노동자들은 좀처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여전히 쉴 곳이 없다는 이들은 왜 그런 건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 음식을 내려놓자 곧바로 다시 주문이 들어옵니다. 점심시간이면 쉴 틈 없이 업장과 배달 장소들을 오가길 10여 차례. 숨가빴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잠깐 쉴 곳을 찾게 됩니다. 점심 피크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11시부터 2시까지인데 그 시간에 일을 하고 밥을 먹고 한두 시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서울시엔 기훈 씨 같은 이동 노동자들이 무료로 쉴 수 있는 쉼터 3곳이 있습니다. 마포구의 한 쉼터부터 가봤습니다. 널찍한 규모의 안마기까지 갖춰 쾌적하지만 배달 노동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쉼터는 5층에 있는데 밖에 오토바이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차할 곳을 찾다가 두어 번 빙글빙글 돌고 나서 불법 주차를 하게 되기도 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사진을 찍혀서 이번엔 서초 쉼터. 오토바이 세울 곳이 없기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낮에는 닫혀 있고 야간에만 운영됩니다. 대리기사들의 경우는 휴식이 가능하지만 낮에 일이 많은 배달 노동자들은 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낮에 활용해서 낮에 문을 닫더라고요. 쉬시는 분들 많이 없거든요. 시청역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쉼터 역시 한산하긴 마찬가지인데 일대의 배달 수요 자체가 적은 곳이라고 배달 노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곳 3곳을 포함해 5곳의 서울 노동자 쉼터에 들어가는 서울시 예산은 매년 11억여 원. 최근 3년간 배달 노동자 수는 4배로 늘었지만 쉼터 한 곳당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여전히 50여 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상황도 비슷해서 23억 원을 들인 경기도 성남의 쉼터는 하루 이용자가 10명뿐입니다. 그러면 배달 노동자들은 어디서 쉴까요? 쉼터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한 공원입니다. 화장실과 앉을 수 있는 벤치뿐이지만 쉬려는 이동 노동자들은 오히려 이곳을 더 자주 찾습니다.
너무 추울 때는 저희가 지하 주차장에서 잠시 쉬는 경우들이 있고,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고 하면 그냥 이곳에 와서 쉴 때도 있습니다. 적지 않게 돈을 들인 멀쩡한 쉼터를 두고 공원이나 놀이터, 거리 구석에서 쉬는 겁니다. 거창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컨테이너를 설치해 세운 고양시의 간이 쉼터. 정수기와 작은 소파, 휴대폰 충전기 정도만 있는 무인 시설이지만 이용자 수는 경기도 내 다른 쉼터들의 2.6배에 달합니다. 접근성 좋은 위치에 주차 공간이 있고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인데 경기도가 운영하는 간이 쉼터는 2곳뿐입니다. 큰 건물을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배달 노동자 노조는 쉼터 운영을 개선해달라며 자체 서명운동까지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방향으로 24시간 운영과 역세권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바로 간다 김세영입니다. 두부 몇 조각에 나물 몇 가닥.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나온 급식입니다. 방금 학교에서 점심 먹고 돌아온 아이들이 왜 자꾸 배고프다고 하지? 궁금했던 학부모들이 화가 많이 났는데요. 학교 측의 해명이 특이합니다. 제보는 MBC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급식 사진입니다. 수제 탕수육과 마파두부, 우렁 된장찌개 등이 식판 가득 담긴 모습입니다. 이틀 뒤에는 오리 주물럭과 삼색 나물 등이 푸짐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갔다 온 아이들은 자꾸만 배고프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식사를 끝나고 바로 집에 오거든요. 매일 와서 라면을 끓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그냥 그러고만 있었는데. 심지어 급식을 걸렀다는 아이까지 나오자 한 학부모가 아이에게 급식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는데 실제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탕수육과 마파두부는 달랑 몇 조각, 오이김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날도 약간의 고기에 나물 몇 가닥, 깍두기는 3조각뿐입니다. 반찬도 반찬인데 밥과 국의 양부터 학교 홈페이지 사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설마 아이가 조금 달라고 했겠지. 그러고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일단은 배식할 때 그 정도 주신대요. 사진이 공개되자 학부모들은 어린이집도 이것보단 많이 준다. 살찔까 봐 간식 자제시킨 게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이 같은 급식이 지난 몇 주간 계속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 봤습니다. 급식 양이 적은 이유를 물었더니 갑자기 급식판 2개를 가져옵니다. 최근 식판을 큰 걸로 바꿔서 양이 적어 보였던 거라며 원래 쓰던 작은 식판에 담으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등학생용에 비해서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현저하게 적은 양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학부모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학교 측은 전교생이 1250명인데 코로나 사태로 급식 수요를 적게 예측해 950명분만 발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발주량을 늘려 다음 달부터는 급식의 질이 개선될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래도 식판은 다시 작은 걸 쓰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번엔 중국 얘기입니다. 코로나로 봉쇄된 상하이의 유명 대학에서 격리된 학생들에게 나눠준 도시락이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반찬에서 날벌레, 달팽이가 발견되고 덜 익힌 돼지고기에 기생충까지 기어나오자 급기야 당국이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생충으로 보이는 벌레가 돼지고기에서 나옵니다. 돼지고기는 한눈에 봐도 제대로 익지 않은 상태이거나 털이 숭숭 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명문대 순위 20번째라는 상하이 퉁지대학에서 한 달째 격리 중인 학생들에게 지급된 도시락입니다. 학생들은 SNS에 돼지 사심이란 태그를 달아서 찍은 사진들을 공유했습니다. 배추 요리에선 달팽이가 나오고 국에는 날벌레가 빠져 있기도 합니다. 불량한 위생 상태를 폭로하고 나선 학생들은 노래까지 만들어 풍자하고 있습니다. 젖꼭지가 달린 부위의 돼지고기, 살코기는 찾기 힘든 비계 덩어리. 먹을 수 없는 돼지고기 배급으로 소동이 난 지 일주일 만에 또 식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看到没有，那个凸起的就是奶头，因为这盆红烧猪奶头浪费了我很多的酱油。
상하이시는 도시락을 공급한 식품업체의 유통 자격을 정지하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部分免费发放的保供物资存在这个质量问题，市场监管部门表示会坚持从严从快的原则。 공세가 길어지는 데에 대한 반발로 민심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먹을거리 문제는 여기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한 40대 중증 지적 장애인이 30년 동안 축사에서 강제 노역을 당하다가 구출이 됐습니다. 축사 주인은 월급은커녕 수십 년 동안 이 장애인 앞으로 나온 기초수급비 9천여만 원까지 가로챘는데요. 정자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축사 앞 작은 컨테이너입니다. 10제곱미터 남짓한 방에 잡동사니와 뒤섞인 전선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즉석식품 하나만 놓여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홍 씨는 이곳에서 홀로 30년간 지내왔습니다. 홍 씨는 이곳 축사에서 혼자 소들을 챙기며 바로 옆 컨테이너에서 생활했습니다. 혼자 소 50마리를 키우고 축사 청소, 논밭일까지 도맡아 하느라 하루 11시간씩 일했습니다. 허리가 거의 허리가 끊을 정도로 좀 아프고 일하다 보면 발을 조금씩 그러고. 그런데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9만 원뿐. 축사 주인은 홍 씨가 중학생일 때부터 데려다 일을 시켰는데 월급은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1년에 한두 번씩 명절이 돌아올 때만 용돈이라며 몇십만 원 주는 게 다였습니다. 축사 주인은 홍 씨의 연금마저 가로챘습니다. 나라에서 기초수급비와 장애인 연금까지 한 달에 90여만 원의 돈이 나왔지만 모두 축사 주인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뺏긴 돈은 9천여만 원이 넘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홍 씨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알아서 하겠다 그 말만 하고 안 보여주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따로 살며 홍 씨를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가족은 이런 생활을 하는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계속 잘 있다고 했었는데 결혼도 시켜줄 거고 뭐 자기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소도 이제 형이 앞으로 몇 마리씩. 홍 씨와 가족은 축사 주인 김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다 끝내 숨지게 한 양엄마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 또 다른 아동학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한 법의 이름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시민들이 오열합니다. 정인아 미안해. 양부모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마무리됐지만 이미 세상에 없는 정인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몸무게 9.5kg의 영양실조 상태로 췌장이 끊긴 채 세상을 떠난 정인이.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넉 달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엄마에게 징역 35년이, 아내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양아빠에겐 징역 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양부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1심은 양엄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계획적 살인은 아니었다며 형량을 다소 낮췄고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가정 내에서 학대로 죽어가는 이런 아이들은 누가 한 사람도 편이 돼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피해 아동의 편이 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또 다른 정인이는 막아야 한다. 정인이는 이제 법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정인이법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겁니다. 올해 1월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첫 정인이법 적용 사례도 나왔습니다. 또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로 아이가 숨지면 최소 징역 17년을 기본으로 하도록 법원의 양형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1990년대 최고의 댄스 가수로 인기를 얻었던 가수 유승준 씨. 입대를 앞두고 갑자기 미국으로 출국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죠.
한국에 돌아오겠다면서 끈질기게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소송전을 벌여왔는데 법원이 유 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최고의 댄스 가수였던 유승준 씨. 미국 영주권자인데도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군입대 영장을 받게 되자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미국 국적자가 됐고 정부가 유 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하면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댄스 가수의 생명이 짧은 거를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후 2015년 당시 법률상 군입대 상한선인 38살을 넘긴 유 씨는 다시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4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LA 총영사가 과거 입국 제한 조치를 따랐을 뿐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승소한 유 씨가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는 이번엔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라며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에 오겠다는 유 씨, 안 된다는 LA 총영사. 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정 다툼 2차전에서 법원은 입국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자 국가기관을 속이고 편법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며 대한민국의 질서와 공익을 해칠 뿐 아니라 최전방과 험지에서 고통을 감수한 장병과 가족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줬다는 이유입니다. 당초 대법원이 지적한 절차적인 잘못은 모두 고쳐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굳이 자유롭게 출입국하며 취업할 수 있고 건강보험 혜택까지 받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유 씨 측은 법원의 판단이 아쉽다며 항소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우리 군에 기밀을 넘겨준 육군 대위 그리고 민간업자가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마터면 우리 군의 작전 내용이 통째로 북한에 넘어갈 뻔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해킹 수법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정동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인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USB.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지시를 받고 한 가상화폐 회사 대표가 만든 건데 컴퓨터에 꽂으면 저장된 정보를 순식간에 빼가고 심지어 연결된 전산망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해킹 장비입니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육군 대위는 이 USB를 우리군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합동 지휘 통제체계 단말기에 꽂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의 작전 정보가 통째로 북한에 넘어갈 뻔했던 겁니다. 우리 국가의 심장부, 위기관리의 핵심 기능에 접근하는 아주 특이하고도 어쩌면 독창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담한 시도라고 할 수 있죠. 대위가 대학 동창을 통해 공작원을 처음 알게 된 건 2년 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과 전화로만 연락했습니다. 공작원은 정보를 보내주면 대가를 주겠다고 포섭했고 대위는 육군 보안 수칙 등을 수차례 전송해 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종 목표인 군 시스템 해킹 전에 트레이닝을 시킨 걸로 보이는데 심지어 공작원은 해킹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기 위해 영상과 음성 송수신이 가능한 시계까지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시계로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는 등 수상한 행동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USB와 시계를 제작한 업자가 받은 대가는 7억 원. 대위도 4,8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는데 전부 가상화폐였습니다. 최근 북한은 해킹으로 가상화폐 탈취에 집중해 작년에만 4,800억 원 어치를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렇게 탈취한 가상화폐를 이번처럼 공작 자금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자, 이번 여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덥고 태풍의 위력도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져서 극심한 홍수와 가뭄을 일으키는 라니냐 현상 때문인데요. 원래는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위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인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달 중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이틀 동안 1년 강우량의 절반이 쏟아졌습니다. 500여 명이 죽거나 실종됐고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지난달에는 호주 동부에 엿새 동안 1m에 가까운 비가 쏟아져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호주 정부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폭우의 배후로 라니냐가 지목됐습니다.
Unfortunately, we continue to be in a La Niña event. 최근 촬영된 해수면 온도 영상입니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수온이 차가워지는 현상인데 봄부터 약해져 소멸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여름철까지 라니냐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후에 계속해서 가을철까지도 라니냐가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전성기인 라니냐가 여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강하게 되살아난 것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2년 동안 지속된 라니냐가 여름까지 계속 지속될 것 같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표면적인 이유는 적도 부근 무역풍이 강해진 거지만 왜 무역풍이 강해졌는지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라니냐는 올여름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동아시아 지역에 지금 하강 기류가 굉장히 강해요. 5월 달하고 초여름에 굉장히 좀 더울 수가 있어요. We will have a longer lasting summer. And potentially also that tropical cyclones that form maintain their strength as they encounter these warm temperatures in the ocean. 이례적인 여름철 라니냐 발달로 올여름은 폭염과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을 지낸 매들린 올브라이트,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와 함께 철의 여인으로 불리던 여성 리더인데요. 90년대 후반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가장 닮고 싶어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미국에서 올브라이트 전 장관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신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백장 있고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지난 1997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초강대국 미국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 장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I, Madeleine Corbell Albright,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지난 2000년 6월 올브라이트는 김대중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당시 왼쪽 가슴에 노란색 해를 상징하는 브로치를 달아 김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평양 회담 때는 성족의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브로치는 올브라이트의 정치적 표현 수단이었습니다. I had been called a snake by the Iraqis. When I was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Tariq Aziz came in to see me, so I wore my snake pin on that day. 동유럽 체코 이민자의 딸로 태어난 올브라이트는 여성의 유리천장을 깨는 상징이었습니다. Just remember, there's a special place in hell for women who don't help each other. 밖으로는 나토를 확대하고 발칸반도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유엔의 개입을 촉구하는 등 강한 미국의 대변자였습니다. 장례식에는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1,400여 명의 인사들이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20th and 21st century, freedom had no greater champion than Madeleine Corbell Albright. The only thing that really matters is what kind of world we're going to leave to our grandchildren. I will never forget that conversation. 지난 2000년 체첸을 침공한 푸틴에게 사악한 원숭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올브라이트는 2달 전 마지막 언론 기고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침공은 역사적 실수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누구에게는 흔한 1승이 너무나도 간절했던 선수와 팬들이 있습니다. K리그1 최하위 성남이 우여곡절 끝에 FA컵에서 올해 홈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K리그 9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며 최하위. 홈에선 1승도 못한 최악의 성적표에 성남 팬들은 구글거렸습니다. 일부 팬들은 야유와 함께 반복되는 실수는 무능을 증명한다는 플래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자 김남희 감독은 관중석 바로 앞까지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워서 가서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좀만 좀 참아주시고 선수들이 좀 힘을 낼 수 있게끔 그런 좀 응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후 김남일 감독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구단 만료로 다시 지휘봉을 잡게 됐죠. 분노했던 팬들은 오히려 마음을 열었습니다. FA컵 경기를 앞두고 훈련장에 커피차를 보내는가 하며 직접 경기장을 찾아 뜨거운 환호성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달라진 결과로 화답했습니다. 아산의 골문을 줄기차게 두드린 성남. 후반 44분
박수일이 그림 같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올 시즌 10경기 만에 나온 홈 첫 승. 팬들은 김남일을 연호했고 김 감독은 선수들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커피를 마셨던 게 우리 선수들한테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팬들한테 좀 다가가서 인사도 좀 하고 그런 시간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FA컵을 통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상남은 다음 달 5일 제주를 상대로 이제 K리그 홈 첫 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한 팀에서 기회가 올 때까지 10년을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올 시즌 프로야구 두산의 김인태 선수가 그 기다림의 행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박재웅 기자입니다. 타율과 출루율 리그 5위, 득점권 타율은 이정우에 이어 2위. 데뷔 10년 만에 처음으로 주전을 꿰찬 두산의 김인태입니다. 시합을 막 계속 나가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붙고 올해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돌려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 2013년 1라운드 전체 4순위로 두산에 지명됐지만 김인태는 그동안 무명에 가까웠습니다. 김재환, 정수빈, 박건우 등 국가대표급 라인업에 밀려 2군에서 혼자 두산 응원가를 부르며 1군 승격의 꿈을 키웠습니다. 승리하라 모두가 하나 되어 크게 외쳐라 최강 두산! 이게 17년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2군 선수들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좀 최대한 밝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부끄럽기도 하네요. 네. 박건우의 이적으로 기회를 잡은 올해 김인태는 묵혀왔던 타격 재능을 마음껏 뽐내며 첫 번째 주전 시즌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팬 서비스까지 화제가 됐습니다. 1번 타자 김인태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고요. 팬 서비스도. 오늘 여유도 조금 생겼고요. 예. 스마일 해도 됩니다. 공 하나 던져달라고 계속 소리 질렀던 경험이 되게 많거든요. 항상 제일 깨끗한 볼을 가져가서 하루에 한 2-3개 정도는 좀 던져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10년이란 시간을 묵묵히 기다렸던 만점 대타 요원 제4의 외야수. 이젠 두산의 새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팬분들이 뭐 코인을 붙여서 개코인이라고 하시는데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참 상승이 돼야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을 하는데 제가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남아있던 황사가 점차 사라지고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이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지방은 비가 시작됐고 밤 사이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서도 비가 오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대부분 5mm 안팎으로 적겠고 서울 등 수도권은 최고 20mm가량인데요. 제주도와 영동지방에서는 최고 40mm의 비가 꽤 오겠고 강원도에 위치한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높은 산지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최고 3cm의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영동 지방은 저녁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지만 서울 등 서쪽 지방은 아침부터 그칠 텐데요. 비가 그쳐도 하늘빛은 온종일 흐리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낮아집니다. 서울 18도, 대구 한령의 경우 5도로 한 자릿수에 그치면서 온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종일 흐린 가운데 부산 등 경상도 해안가와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12도, 안동 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5도로 오늘보다 최고 8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주말부터는 날이 맑게 개겠지만 다시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